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있고요. 반대로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인테리어가 비싸서? 집이 넓어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정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 서너시면 눈이 떠지고 낮에는 온종일 피곤하셨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보시고 좋다는 영양제도 드셔보셨는데 별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방 한 칸을 정리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비우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녀들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집의 상태가 바뀌면 사람의 운명까지 바뀌는지 그 비밀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이 나가는 집과 운이 들어오는 집의 결정적 차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물건이 몇 개나 올려져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모컨, 돋보기, 약통, 신문, 과일 접시, 손주, 장난감까지 아마 10개는 훌쩍 넘을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일을 하게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수선한 방에 있던 사람들은 집중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실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탁자 위에 물건이 15개 있으면 뇌는 그 15개를 동시에 인식하고 분류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마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15개 동시에 켜놓으면 느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년, 5년, 10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지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어.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운이 없는 게 전부 나이 탓은 아닙니다. 집이 기운을 빼앗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빛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커튼을 꽁꽁 닫아 놓으신 집이 꽤 많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가구가 바랜다, 눈이 부시다, 이런 이유로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연광이 차단된 방에 오래 계시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잠이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혹시 겨울만 되면 괜히 우울해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햇빛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걸 겨울이 아니라 1년 내내 커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래된 집,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본인은 이미 익숙해져서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관문 여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눅눅한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이런 냄새들이 무의식 중에 기분을 가라앉히고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을 줄여버립니다. 자녀분들이 자주 안 오시는 이유,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운이 나가는 집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넘쳐서 뇌가 쉴 수 없는 집. 둘째, 빛이 차단되어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집. 셋째, 공기와 냄새가 정체되어 활기가 사라진 집.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운이 들어오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싼 가구를 사야 하는 걸까요?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야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집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문을 열면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산뜻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는 모습. 거기에 작은 화분 하나, 깨끗한 쿠션 하나 정도만 놓여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절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수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정돈된 공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판단력도 더 좋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도 더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공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이 꼭 비싸거나 넓은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백입니다. 여백이라는 건 빈 공간을 말합니다.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벽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부분, 바닥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부분. 이 빈 공간이 우리 뇌에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서는 쉬어도 된다 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빈틈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뇌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처리할 게 많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러니 아무리 소파에 누워 쉬려고 해도 눈앞에 물건이 가득하면 진짜 휴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연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커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운이 들어오는 집에서는 낮 시간에 반드시 빛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최소 서너 시간은 자연광이 방 안에 들어오도록 해놓은 집.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충분히 빛을 받아야 밤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낮에 빛을 못 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향기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는 우리 오감 중에서 기억과 감정에 가장 강하게 연결된 감각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것. 그게 바로 후각과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집 안냄새가 좋으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대단한 향수를 뿌리라는 게 아닙니다. 환기를 잘 시키고 가끔 은은한 차 한 잔의 향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들어오는 집에는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화분 하나, 작은 꽃 한 송이. 이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치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의 비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백이 있는 공간. 둘째,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 셋째, 맑고 산뜻한 공기와 향기. 넷째, 작은 생명체가 주는 활력. 이 네 가지 돈이 많이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곳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하나만 바꿨는데 하루가 달라졌다는 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흩어진 신발들과 우산꽂이에 꽂힌 빈 일봉지들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현관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안식처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접하는 인상이
그 뒤에 기분과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면서 본 장면이 깔끔하면 무의식 중에 오늘 하루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현관을 보고 나서면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현관이 깨끗하면 아,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지러우면 그 안도감 대신 또 치워야 하나 하는 피로감이 먼저 옵니다. 하루에 2번,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이 2번의 감정이 매일 반복되면 1년이면 730번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한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3켤레 이하로 줄이십시오. 자주 신는 것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이는 신발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현관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둘째, 현관에 작은 조명 하나를 두십시오. 밤에 돌아왔을 때 은은한 불빛이 맞아주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비싼 조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작은 센서 등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셋째, 현관에 작은 꽃이나 초록, 식물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대단한 화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화병에 들꽃 한 송이 혹은 손바닥만한 다육식물 1개만 있어도 현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나갈 때 초록빛을 보고 들어올 때 초록빛을 보고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쩍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데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하루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현관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작은 선반을 치우고 예쁜 화분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현관 앞에 서면 괜히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을 시작하셨고 산책을 하다 보니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활기차게 바뀌셨습니다. 현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생활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현관은 그냥 신발 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깔끔하게 정비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현관을 바꾸셨으면 이제 집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2 공간, 거실과 침실 이야기입니다. 이 2 곳이 건강과 관계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거실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는 곳, 밥 먹고 쉬는 곳,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거실의 진짜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사랑방이라고 했죠.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명절에 다 같이 둘러앉던 공간. 그 사랑방의 현대판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거실을 보면요. 사랑방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운 집이 적지 않습니다. 큰 텔레비전 앞에 소파가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은 온갖 물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상자, 안 쓰는 안마기, 자녀들이 두고 간 짐, 손주 장난감, 오래된 신문과 잡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손주들도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빨리 간다고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거실의 상태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닥과 탁자를 비우는 것입니다.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탁자 위도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리모컨 1개, 물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거실이 2배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넓어 보이는 거실에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소파 위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파가 벽에 딱 붙어서 텔레비전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거실에서는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텔레비전만 보게 되니까요. 가능하다면 소파나 의자를 서로 마주보거나 기역자로 배치해 보십시오. 앉았을 때 상대방 얼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 그 집에 활기가 돕니다. 이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지만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쉬세요, 푹 주무세요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침실을 보면 잠자는 공간이라기보다 제2의 거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옆에 텔레비전이 있고 서랍장 위에 약봉지가 수북하고 옷장 문이 제대로 안 닫힐 만큼 옷이 꽉 차 있고 침대 밑에도 상자가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실에서는 잠만 자라.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이것저것 하면 뇌가 침실을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뇌가 잠잘 준비를 안 합니다. 여기서 또 뭔가 해야 하나 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실을 바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만 두십시오. 옷이나 책이나 다른 물건을 침대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겁니다. 둘째, 가능하시다면 침실에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기십시오. 어렵다면 최소한 잠자리에 드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리모컨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잠들기 전 30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침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을 털고 햇빛에 잠깐 말리시는 것만으로도 수면 환경이 크게 좋아집니다. 보송보송한 이불에 누우면 몸이 절로 편안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느낌을 매일 밤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실은 관계의 공간이고 침실은 건강의 공간입니다. 이 두 곳만 제대로 갖고 놓으시면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도 덜 걸리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거실과 침실을 바꾸는 것이 곧 건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리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물건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에 옷이 몇 벌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수십 벌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입으신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옷들은 왜 거기에 그대로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거 언젠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 이건 딸이 사준 건데 차마 못 버리겠다.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건데. 이 마음들 하나하나가 다 이해됩니다.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돈을 주고 산 것이니까 아까운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 추억을 지키는 걸까요? 옷장에 꽉 눌려있는 옷을 보면 행복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 이 짐이 되는 거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들인 돈이나 정이 아까워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놓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옷이니까 안 입어도 못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입는 옷이 옷장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정작 입는 옷을 찾기 어려워지고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신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던 시절을 겪으셨으니 있는 걸 버린다는 게 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보내드리시라고요. 이 표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버린다고 하면 쓸모없는 걸 없앤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보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옷이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건을 기증하거나 나눠주신 뒤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세 되신 한 어르신은 돌아가신 아내의 옷을 3년 동안 한 벌도 못 버리셨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권유로 복지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기증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해지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보냈지만 추억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옷장을 볼 때마다 슬펐던 마음이 기증한 뒤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었다고요. 비움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감사하면서 남은 날들을 더 가볍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댁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혹시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먼지 때문에 건강은 괜찮으실까? 반대로 부모님 집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으면 자녀들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더 잦아집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도중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하루에 물건 5개만 정하십시오. 오늘은 5개, 내일도 5개. 이렇게 일주일이면 35개, 한 달이면 150개입니다. 하루 5개라면 부담도 없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두뇌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미소 짓게 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 물건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을 안고 계시는 동안 정작 소중한 것들이 묻혀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공간에서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시면 남은 날들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30일 뒤에는 집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실 때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달려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집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 전체를 바꾸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에 걸친 천천히 하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5분이면 드라마 시작 전 광고 시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현관과 신발장입니다. 첫날은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모두 모아보십시오. 모아놓고 보시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신는 것만 3켤레 골라놓으시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둘째 날은 신발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굽이 닳아서 못 신는 구두, 짝이 없는 슬리퍼, 3년 넘게 안 신은 운동화, 이런 것들은 감사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셋째 날은 현관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합니다. 우산이 5개, 6개 꽂혀 있으시면 2개만 남기십시오. 비닐봉지, 택배 상자, 열쇠 꾸러미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넷째 날부터 7일 차까지는 현관을 꾸며보시는 겁니다. 작은 꽃이나 식물 하나를 놓고 센서 등을 달아보시고 신발장 위를 깨끗이 닦아보십시오. 일주일 뒤면 현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둘째 주,
8일차부터 14일 차까지는 거실입니다. 첫날은 거실 탁자 위부터 시작합니다. 탁자 위에 있는 것을 전부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보시면서 정말 탁자 위에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리모컨 하나, 그 외에는 서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둘째 날은 소파 주변입니다. 소파 밑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소파 위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셋째 날은 거실 바닥입니다.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십시오. 넷째 날은 거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봅니다. 서랍 하나만, 딱 하나만 열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날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커튼을 활짝 열어보시고 소파 위치를 살짝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주가 끝나면 거실에 앉았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겁니다. 셋째 주, 15일 차부터 21일 차까지는 침실과 옷장입니다. 침실 정리의 핵심은 침대를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첫날은 침대 위 물건 치우기, 둘째 날은 침대 밑 정리, 셋째 날은 협탁 위 정리,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한 번에 전부 하시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칸 하나씩만 하십시오. 오늘은 윗칸, 내일은 가운데 칸, 이렇게 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보내주시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시면 됩니다. 옷이 줄어들면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주, 22일차부터 30일차까지는 유지와 습관 만들기입니다. 사실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입니다. 한번 정리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넷째 주에는 매일 15분씩 이미 정리한 공간을 돌아보시면서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 정리, 식사 후에는 탁자 정리,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신발 정리,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보통 3주 정도 반복하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까지 마치시면 이미 3주를 하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의 정리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손을 움직이면서 물건을 다루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일종의 명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손으로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거지요. 30일이 지난 뒤 여러분의 집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크게 달라진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공간을 가꿀 수 있다는 자신감, 작은 것이라도 해냈다는 성취감, 이것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운이 나가는 집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넘치는 공간, 빛이 차단된 방, 정체된 공기. 이 세 가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의 비밀은 네 가지였습니다. 여백이 있는 공간, 자연광, 맑은 공기, 그리고 작은 생명. 돈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스위치였습니다. 신발 정리, 작은 조명, 꽃 한 송이. 이 세 가지만으로 매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거실은 관계의 공간이고 침실은 건강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두 곳을 가꾸면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움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날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30일이면 집도 마음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 전체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3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를 신발장에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친구분, 형제분, 이웃 어르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그분의 하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마음의 안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니어분들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돈 관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생활이 달라지실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서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28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78.8%에 해당합니다. 10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중 거의 8명이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를 알려드릴까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한 해에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80.3%가 만성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비 10원을 쓰면 그중 8원은 만성질환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습관이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몸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 결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83.7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76세 정도였으니까 20여 년 사이에 거의 8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오래 사는 건 분명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건강 수명은 약 73세이고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그 차이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면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프면서 사는 겁니다. 이 10년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50만 8천 원입니다. 전체 평균인 226만 원의 2.4배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반 가까이 병원비가 더 드는 거예요. 연간 550만 원이면 한 달에 45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의료비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16조의 375억 원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52조일 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 월평균 수급 금액이 6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매달 45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노후 파산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적금 좀 모아놨는데 부부 중 한 분이 크게 아프시면서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암이라도 걸리면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거기다 간병비까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가 남성은 1억 8, 542만 원, 여성은 2억 2, 307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억 단위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 병원에 쓰는 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느냐면요.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준비는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보험이에요. 그런데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하고 계신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입니다. 전부 다 습관의 문제예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의 70에서 80%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제발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상 위의 시한폭탄, 먹는 습관이 병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출출하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남은 반찬이든 과일이든 라면이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야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밤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장 장애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먹고 바로 누우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자는 도중에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뭔가를 먹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야식을 먹으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살은 살대로 찌고 몸은 몸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라면 한 그릇이 당기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이 위에는 염증을 만들고 혈관에는 나트륨을 쌓고 허리에는 지방을 붙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잘 차려 먹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많이 먹어, 더 먹어 이런 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먹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와 함께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위가 뇌에 배가 불러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5분, 10분 만에 밥을 다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납니다. 위가 늘어나면 더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에 쌓입니다. 이 뱃살이 여러분 그냥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짠 음식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김치 다 맛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몇 끼 국물까지 싹싹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의 2배, 3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혈관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의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터지지는 않더라도 계속 그 상태로 두면 호스가 낡아지고 결국 터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혈압을 목표치까지 조절하고 있는 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혈압은 아프지 않으니까요. 두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공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음료수, 간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매일 드시면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이 만성염증이야말로 만성질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곡물이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갈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갈아버리면 섬유질 구조가 깨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경계 수준이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밥상 위에서 우리가 당장 조심해야 할 습관은요. 첫째, 밤 9시 이후에 야식을 드시는 습관. 둘째, 허겁지겁 빨리 먹고 과식하는 습관. 셋째, 국물을 끝까지 드시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 넷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다섯째, 과일이나 곡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 이 중에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시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파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 좀 무서운 제목이죠? 하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앉고, 텔레비전 볼 때 앉고, 점심 먹을 때 앉고, 오후에 또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 할 때 앉고, 저녁 먹을 때 앉고, 저녁에 또 텔레비전 보면서 앉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균 13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암, 당뇨병, 혈전 위험을 높이고 정신적 집중력까지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따로 운동을 안 해도 집안일을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집안일도 움직이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수준의 활동을 뜻합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남성은 약 10년, 여성은 약 9년을 더 만성질환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병원 침대에서 보내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 아닙니까? 특히 중장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전형적인 중년 체형이 되는 겁니다. 둘째,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면 관절끼리 부딪히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비틀거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라 좀 빠르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이것만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만 하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매일만 보이상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권합니다. 바쁘더라도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쉬는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서서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비행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가능하면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근육이 붙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도 덜 찌고 관절도 보호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을 포기하면 수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져서 더 이상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서너 번씩 깨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시면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세차도 하셔야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뇌도 잠을 자는 동안 정리정돈을 합니다. 낮에 들어온 정보를 분류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엔진 오일을 안 가른 자동차처럼 겉으로는 달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유독 단 것이 당기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누워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서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 빛이 이 신호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려고 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꼭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혹시 자다가 숨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가족분이 자다가 숨을 안 쉬더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건데, 이러면 자는 동안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낮에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다섯째,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잠을 아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술, 담배,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먼저 담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오래 피워서 이제 끊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4시간 안에 심장 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하고 2에서 3개월이면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심장병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10년이면 폐암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한두 잔은 건강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술 한 잔도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가 문제입니다.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소주 1병, 2병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지방 대사를 못하니까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오래되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오래되면 간암이 됩니다. 이 과정이 20년, 3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은 혈압도 올립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뇌출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주 가볍게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에 한 번만 피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한 대씩 피우시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배에 지방이 쌓이고 잠이 안 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특히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시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니까 외로워지시고 2024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약 19%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립감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다.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건강을 더 해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대신 산책을,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십시오.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겁만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아침 식사는 꼭 드시되 과식하지 마십시오.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집 앞을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식후 바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 속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소 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중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햇볕을 쬐면서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빠르게 걸으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국물을 남기는 겁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주무시되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조금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가볍게 드세요. 이른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되도록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저녁 이후로 야식의 유혹이 올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운동량도 채워지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0시쯤이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5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기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도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9.3%입니다. 10명 중 3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십시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은 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 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야식을 끊고 천천히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걷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 하십시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술과 담배를 끊거나 줄이십시오. 특히 담배는 지금 당장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하십시오. 걷기,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요. 여섯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야식을 참아보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산책을 한번 해보시고 모레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일찍 내려놓아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 분이 1년이면 365만 볼을 걷는 겁니다. 매일 야식을 참으면 1년이면 365번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그 365번이 여러분의 혈관을, 간을, 심장을, 무릎을, 뇌를 지켜줍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병원비에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습관을 바꾸시면 그 돈을 병원비가 아니라 여행에, 손주 용돈에, 맛있는 식사에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